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의 노관범이라고 합니다.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그 창덕궁 옆에 아주 우리 한옥 이런 좋은 곳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글로벌인 것 같습니다. 대학 사회에서도 글로벌 리더를 만든다고 요새 굉장히 한창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그 글로벌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영어를 열심히 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도 글로벌이지만은 그동안 우리 자기 자신의 문화를 글로벌하게 평가할 줄 아는 것도 글로벌입니다. 전 그렇게 볼 적에 우리나라 안에 많은 문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신적인 자산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우리 한문 고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고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고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일단 고전 안에서 무언가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메시지가 있고 여러분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그것들은 옛날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교훈과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러한 고전이야말로 사실은 진정 옛 가르침과 새 가르침을 모두 같이 아우르고 있는 진정한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고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허준의 동의보감이라던가 또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삼국유사 이야기라던가 많은 것들을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그 주제가 사실 우리 옛 전통 문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전통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원리, 바로 그것은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고전 중에서 철학적인 깊이를 안고 있는 고전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나라는 과거 성리학이라고 하는 전통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성리학의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두 명의 대가가 바로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입니다. 사실 그 성리학 하면은 굉장히 그 아주 이와 기와 성과 심과 그런 형이상학적인 걸 연구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철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도 만약 여러분께서 퇴계가 남긴 주옥 같은 명작 성학십도라던가 율곡이 남긴 또 역시 그 못지않은 명작 성학지교를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보신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문을 곧장 닫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려는 고전은 그런 성학십도와 성학십요의 아주 난해하고 깊이 있는 철학이라기보다는 퇴계와 율곡은 어떻게 철학을 했는가, 그 인간적인 여정에서 그들이 만났던 인생의 과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퇴계의 경우 그가 철학했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성현이 남긴 글을 읽고 어떻게 도를 깨달을 수 있는가, 바로 성인의 말씀을 자연 속에서 다시 곱씹으면서 이상적인 인격을 둬야 한다는 바로 그러한 방향에서의 철학입니다. 먼저 퇴계를 보시겠습니다. 퇴계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중기에 활동했던 이 경상도의 출신의 대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의외로 순둥이였습니다. 퇴계의 경우 그 10대부터 인생의 진지한 물음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19살에 남긴 시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숲속 초당에서 망권체를 혼자 즐기며 일상의 평범한 마음으로 10여 년을 지냈네. 10살 때부터 학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렴풋이 근원과의 만남이 있어 내 마음 모아잡고 태어를 본다. 여러분 19살에 이미 학문을 하겠다고, 철학을 하겠다고 결심한 시입니다. 산골에서 평온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과 벗삼으면서 자신의 학문을 정진해 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제일의 스트레스는 바로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관료화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퇴계 역시 30대 중반에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정에 나아갔지만 그러나 역시 그의 예상대로 조정에서의 벼슬살이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당시 여러분께서도 그 여인천하라던가 많은 TV 사극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런 외척들의 이 온갖 정치 싸움 속에서 희생되었던 한 명의 지방 유학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가 10대에 그 생각 결심했다가 오랜 그 버설살이를 통해서 잊고 있었던 그 학문을 40대의 중반의 나이로 다시 한번 하겠다는 만학의 꿈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 결과 46살에 장인의 상을 당해서 고향에 내려갔을 적에 그는 자기 고향 앞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냇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냇물은 흐르고 흘러가면서 조금도 꾸준히 변함이 없이 흘러가는 그런 학문을 정진하는 모습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그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의 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러한 감동 속에서 그는 내가 학문을 할 곳은 서울이 아니다. 바로 시골이다. 냇물이 흘러가는 곳이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다가 집을 짓고 한서함이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매일매일 흐르는 물을 보면서 자기의 학문을 계속해서 닦을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조금씩 제자들도 모았고 그래서 한서함 옆에다가 따로 또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상서당입니다. 계상서당에서 그는 어느 날 원래 그가 단순히 산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아름다운 그러한 네모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을 산책을 하면서 문득 그는 연못 안에 바로 자기가 그토록 갈구했던 자기의 인생과 세계의 모든 근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연못을 보니 그 연못에는 바로 지나간 새가 남긴 그림자가 떠 있었고 동시에 밑에서 막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물고기의 아른아른한 모습들이 수면 위에 비쳐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 연못, 그리고 하늘의 모양과 땅의 모양이 만나는 곳 연못. 그는 이와 같이 천지와 고금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추상적인 학문의 창으로서 연못을 발견하고 길이 이 연못을 자기 학문이 인생과 우주와 만나는 거울로서 사용하기를 바랬습니다. 마침내 그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학자가 된 그는 도산서당을 열고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자기 학문을 정진했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가 살 곳과 제자들이 살 곳의 모든 곳에 적합한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 그곳의 마을 이름은 암서원입니다. 나 바위 속에 살리라, 그 뜻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서울에서 날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바위 속에 있다. 산중에 있다. 나는 영원히 돌을 닦고야 말 것이다. 그런 다부진 각오의 뜻입니다. 또한 자기 방의 이름은 왈락제, 즐거운 방,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 속에서 성인의 학문을 연구하면서 마음속에 항상 즐거움과 행복함을 만끽하는 그런 즐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학문은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치는 곳은 그러나 스승과는 약간 다른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는 곳의 마을의 이름은 바로 관란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관란이라는 것은 냉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물을 볼 적에는 우리가 물결을 봐야 된다. 냇가에서 요동치고 있는 계곡의 여울을 보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여울을 보면 우리는 근원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갖다 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혹한 이름은 시습제였습니다. 시습제는 바로 매일매일 방에서 퇴계와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새가 날개짓을 하듯이 때로 익히고 있는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끊임없는 자기 정진의 방이었습니다. 퇴계는 사실 도산서당이라는 보물을 간직하고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대자연과 만나는 자기만의 두 개의 보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보물의 이름은 천연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물의 이름은 천운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자연을 발견하는 과정, 동시에 자연을 발견한 다음에 글 공부로 돌아가는 그러한 글과 자연의 상호 순환의 과정이었습니다. 천연대라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 대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운행하고 있는 자연의 길을 느낀 다음에 마음속에 한껏 끌어안는 길을 갖고서 방에 들어가서 그 방에서 성이 남긴 논어를 펼쳤을 때 그 논어의 무궁무진한 세계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상향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연에서 공부의 방향이 이 천연대였다고 할 수가 있다면은 천운대라고 하는 것은 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마음속에 바로 이 우주를 바라보는 비밀의 거울,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 추상적인 거울을 가슴에 품고 밖에 나와서 대자연을 보는 순간 그 대자연 속에서도 자기 마음의 거울과 똑같은 모양의 거울을 만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운대였습니다. 이와 같이 퇴계는 이 철학자로서도 유명하지만 자기를 어떻게 자연 속에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 문제를 40대 중반의 나이에 고민을 해서 마침내 60대에 이르러서 대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퇴계의 삶은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감동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반면 율곡이라는 학자는 퇴계와는 달리 자연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일상,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방, 마루, 그리고 동네, 바로 그와 같은 평범한 곳에서 자기를 개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퇴계와 달리 특히 제자들이 이 경상도 지방이 아니라 황해도 지방에 약간 유교와는 조금 그 분위기가 먼 그런 곳에서 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해주의 석담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에게 유교의 참된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 아무리 해주의 학생들에게 성인께서 이와 기와 성과 심의 오묘한 이치에 대해서 말했다 할지라도 도저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곡은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그러면서 이 해주의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너의 목표는 무엇이냐? 저는 오늘 논어의 한 페이지를 완전히 외우는 것입니다. 틀렸다. 율곡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외울 할당치를 다 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교에서 첫 학기가 되면은 수강 신청하고 수강 신청 변경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다음 학기에는 어떤 과목 들을 거니? 하고 물어봅니다. 다음 학기는 다음 학기에 생각하면 되죠. 예,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개 인스턴트적인 계획, 순간적인 계획, 단기 직설적인 계획에 강합니다. 하지만 율곡이 원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체라는 것은 나 혼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니라 부모가 남겨주고 천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만든 하나의 공공의 형체인데 그와 같이 소중한 신체를 사용하게 될 입장에서 자기 평생의 목표를 원대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학문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일상생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맨 처음 뜻을 세워야 된다. 그것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뜻을 세우지 않는 한 아무리 논어와 맹자의 전문가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전문가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목표, 어떤 삶이 되겠다. 난 반드시 되고야 말리라. 그러한 목표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 목표만 설정한다면 그 다음엔 곧바로 논어와 맹자를 공부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학문을 하기 전에 이 세속사회에서 쌓아두었던 어마어마한 그러한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께서도 아마 보신다면 이 중에서 혹시 나는 몇 개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이 경몽요교를 읽어보시는 쏠쏠한 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다시피 방콕주의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왔다 갔다 대화주의자도 있습니다. 이 밖에 유행에 푹 빠진 사람, 그 다음에 열심히 블로그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도 학문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열심히 이렇게 그림 그리고 붓글씨 쓰면서 아니면 게임이나 하지, 네, 아니면은 나는 기필코 명품족이다, 네, 아니면은 나는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세계의 매니아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이상적인 인격의 도야를 향한 그러한 학문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몸을 완벽하게 다 씻었습니다. 버릇을 다 고쳤습니다. 그러면 곧장 애가 논어와 맹자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때 율곡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몸 만들기를 할 시간이다. 몸 만들기라는 것은 주로 권투라던가 야구, 축구, 우리가 보통 스포츠계의 몸 만들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통 유학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몸가짐을 갖다가 몸 만들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새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몸가짐이라는 것이 원래 율곡이 말했던 이 지신의
원래 오리지널한 의미를 잘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몸만들기라고 제 생각으로 고쳐보았습니다. 몸만들기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심껏 도를 향할 것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괴롭게 공부할 것이며 그리고 옷도 바르게 모습도 엄숙하게 모든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율곡이 슬며시 알려주고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첫째, 9가지 용모입니다. 제가 왼쪽의 것을 갖다 부르면은 여러분은 한번 심심하실 테니까요. 오른쪽의 것을 갖다가 한번 따라서 말씀하시면 더욱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은? 손은? 눈은? 입은? 목소리는? 머리는? 숨소리는? 일어서서는? 얼굴 표정은? 네, 이것을 모두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몸 만들기의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9가지 생각이라고 하는 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첫 스탄트를 제가 끊겠습니다. 볼 때는 들을 때는 얼굴 표정은 몸가짐은 말할 때는 일할 때는 의심이 들 때는 분할 때는 네, 마지막 물건을 볼 때는 네, 두 번째 관문입니다. 자, 이것을 통과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상적인 인격을 향한 몸 만들기가 완전히 성공한 것입니다. 이상의 구용과 구사, 9가지 모습과 9가지 생각, 이야말로 율곡이 해주에 있는 그 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진정한 학문은 이것이다 라고 했던 교육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다른 이제 몸 만들기의 비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시대 내내 조선시대 선비들이 제일 감동받았던 그 문제의 구절, 그것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아마도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도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바로 세 번째였습니다. 한 가지 의롭지 않은 일을 저지르고 한 명이라도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천하를 얻는다 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라. 무슨 수단을 가리지 말고 성과만 내면 된다는 그러한 성과주의적인 발상,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삶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배격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고 과정에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이상적인 인격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율곡은 이와 같이 그 제자들에게 진정한 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성현이 남긴 그 구절구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현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성현과 만나기 위해서는 목표의식을 갖고 나의 오래된 낡은 습관들을 다 고치고 그리고 내가 진정 성인의 마음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몸 만들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현이 남긴 논어, 맹자, 그 밖에 다양한 고전들을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개조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퇴계와 율곡이 남긴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학문을 할 것인가,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학문은 동양과 서양의 고전을 완벽하게 외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묻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강연의 제목을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정했습니다. 퇴계나 율곡이나 자연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지만 끊임없이 치열하게 자기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정신, 그것이 저는 조선조 500년 동안에 선비들이 치열하게 도덕을 붙잡고 국가를 생각하고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아름다운 소중한 우리의 문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앞으로도 글로벌한 시대에 진정 글로벌한 가치를 영원히 가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